저자의 어떤 그 술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동물 독서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더 가벼운, 하지만 어찌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가볍다고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후회가 막 밀려오네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되게 귀여운 동물로, 귀엽고 깜찍한 동물로 알고 있는 펭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짜잔! 펭귄의 여름입니다. 책이 가볍습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 뭐 간간히 귀여운 펭귄을 그린 그림도 이렇게 있고, 이건 똥 싸는 그림인데, 펭귄의 여름은 저명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신진 동물행동학자인 이원영 박사가 일기 형식으로 지은 책입니다. 한 40여일간 이제 이 양반이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남극 킹 조지 섬에 있는 세종 기지에 파견되어서, 벌써 이게 4번째인가 5번째 파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되어서 펭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실제로 일기를 썼고, 그 일기를 정리하여서 단행본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원영 박사는 아마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사실 저는 이원영 박사를 지금에서 보니까 그 양반이 이원영 박사이구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식적으로 한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이제 수료만 하고 그 뒤에 국비 유학 자금을 받아서 브라질 상파울루로 다시 박사를 간 경험입니다. 그때 제가 학교 내에서 이원영 박사의 연구 시설물을 많이 봤었습니다. 이 양반이 원래는 그 펭귄을 연구하기 전에 박사과정에서 서울대 아마 생물학과로 알고 있는 거기에 있는 동물행동학 교실에서 까치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 내에서 까치를 연구하는 시설물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케이지처럼 돼 있어서 까치가 그 안에 들어와서 먹이를 먹고 나가는 과정을 찾아내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고, 뭐 저 무슨 연구하는 건가 라고 하고 궁금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보니 이원영 박사의 연구를 위한 시설물이었었네요. 일단 그냥 좀 아는 채, 이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분을 멀리서나마 이분의 연구에 대해서 뵌 적이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까치 연구는 더 이상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남극 지역에서 펭귄과 관련되는 연구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이 아주 짧고 가벼워서 저는 책 읽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본다면 뭐 그야말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책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동물행동학자라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동물들을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이 추적 관찰하던 동물이 죽는 또는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자체는 귀엽고 깜찍하게 펭귄에 대한 가벼운 책이구나 싶겠지만, 그 안에는 동물 행동학자로서 느끼는 자신이 연구하는 생명체를 대하는 숭고한, 그 다음에 엄숙한 그런 상황과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흥미로운 상황들을 몇 개 적어놨었는데, 일단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영 박사는 한 2015, 16년 정도에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뒤로부터 매년 이제 남극의 경우 여름인 거죠. 우리는 겨울인 거죠. 지금이 남쪽은 여름이니까 남극을 찾아가서 킹 조지 섬 부근에 있는 젠투 펭귄하고 친트랩 펭귄, 터큰 펭귄이랑 통상 불리우는 그 펭귄들의 서식지에서 펭귄들의 새끼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미라든지 구애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먹이를 어디에서 섭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이원영 박사는 어떤 식으로 주로 연구를 하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바이오 로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GPS라든지 또는 무슨 고도계, 수심계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 작은 일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을 동물의 몸에 부착하고, 그 동물이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방식의 연구를 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는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거는 저도 사실은 그 펭귄에선 잘 알지 못했지만 일단 대부분의 새가 그렇듯이 펭귄은 암수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암수를 구분하냐? 연구자들은 부리의 길이하고 발가락의 길이를 재어서 그 발가락과 부리의 길이의 값으로 암컷 또는 수컷임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보통 수컷은 크고 암컷은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손의 크기를 재는 거죠. 그럼 손이 크면 수컷, 손이 작으면 암컷,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 친구 중에 남자인데도 키가 160이 안 되는 애가 있고, 여자들도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190이 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100% 맞는 방법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 펭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악취와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펭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추위 또는 기다림과 싸우는 것도 큰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 펭귄이 싸는 배설물, 즉 똥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책 속에서 저자는 바이오 로깅 장비를 펭귄의 몸에 붙여서 펭귄이 얼마나 멀리 가서 어디에서 먹이를 섭취하는지, 그 다음에 물속을 얼마나 깊이 잠수하는지를 갖다 체크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펭귄을 잡아서 펭귄 등에다가 테이프로 요 바이오 로깅 장비,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꽁꽁꽁 싸매야 되는 거예요. 펭귄이 뭐 붙일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으니, 저희처럼 손목 같은 게 없으니까 등 뒤에 깃털에다가 붙이게 되는데, 이런 데다 붙이면 뜯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펭귄이 놀라가지고 똥을 싸는 거죠. 보통 펭귄을 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이 바이오 로깅 장비를 붙이는데, 그걸 한번 하고 나면 온몸에 펭귄 배설물로 범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앵무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고양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데 온갖 상처들이 있는데, 사실 앵무새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펭귄은 만만치 않은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앵무새는 아무리 커봤자 2-3kg지만 펭귄은 여기 나오는 젠투 펭귄만 하더라도 무려 6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몸이 똥똥하고 잡을 곳이 별로 없다 보니 보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정말 극한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간에서 제가 재밌게 본 것은 그 자신이 관찰하는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학계의 비판,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인 구달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제인 구달 박사는 침팬치 연구로 큰 학계의 기여를 했고,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줬는데, 제인 구달 박사가 초기에 이제 그 아프리카로 파견되어서 거기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 있는 침팬지들에게.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당시 기준으로 주류 동물 행동학계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통상하는 것인데, 그럼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동물이 사람처럼 의인화가 되는 거죠. 그게 뭐 무슨 상관이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내 관찰의 대상을 사람처럼 의인화시키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 동물이 보이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는 보통 뭐 H01, 뭐 C38 이런 식으로 이제 붙였고, 지금도 그런 풍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저도 이제 전혀 알지 못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설사 H01로 부르건 C38로 부르건 결국 모든 관찰자는 H01 또는 C38이라고 하는 코드 번호 자체를 이름으로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인간인 이상 아무리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수준의 객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저자는 자신의 경우 실제로 자신이 관찰하는 동물들을 이를테면 여름이, 겨울이, 뭐 세종이, 남극이와 같은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그것이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좀 슬픈 얘기도 나오는데, 뭐 사실 이걸 슬프다고 봐야 하냐라고 누군가가 반문을 한다면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객관화가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원영 박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근처의 서식지에 있는 펭귄들에게 비디오 기록 장치를 붙여서 바다로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짝이 있었고, 그 짝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지만 밑에 심지어 새끼가 있었습니다. 추적 장치를 붙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12시간, 24시간, 48시간, 심지어 72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물범에게 잡아먹혔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당 개체에 대한 기기 회수를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1,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둥지에 가봤더니 안타깝게도 둥지도 모두 사라지고 있던 짝 한 마리와 새끼들도 없어진 상태였다라는 얘기가 납니다. 아마도 새끼들은 이제 갈매기에게 잡아먹혔을 것이고, 그 남아있는 짝은 상대방이 돌아오지 않으니 번식을 포기했겠죠. 아, 왜 혼자 못 키워? 네, 보통 펭귄은 바다에 나가서 짧게는 한나절, 길게는 이틀, 3일 동안 있으면서 위장 가득히 크리를 비롯한 각종 먹이들을 섭취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새끼들에게 토해 먹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짝은 바톤 터치를 하고 다시 나가서 먹이를 가져오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는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어버리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새끼를 혼자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놔두고 먹이를 구하러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새끼는 갈매기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조금 더 큰 뒤라면 새끼들이 모여서 거대한 유치원과 같은 것을 형성하고 어미들은 갔다 와서 자기 새끼를 찾아가지고 암수가 교대로 먹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새끼가 커진 다음에는 혼자서 그렇게 먹이를 구해오는 방식으로는 새끼들이 원하는 먹이를 다 채워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아주 어린 상태에선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원영 박사는 혹시나 자기가 등에다가 그 무거운 비디오 촬영 장비를 달아서 그것 때문에 수영 능력이 저하되어서 잡아먹힌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동물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연구하는 것들이 동물들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 고뇌를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쭉 가다 보면 흥미로운 다른 조류와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뭐 알바트로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알바트로스의 수명이 얼마인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주 저명한 조류학자인 챈들러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99세에, 그것도 2017년에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한 세기를 사는 분이신데, 이분이 1956년에 하와이에서 알바트로스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에다가 표식을 달아줬는데 암컷이었고, 그 알바트로스가 46년이 지난 2002년에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이가 46년간 살아남은 것이고, 심지어 이 로빈슨 박사가 작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심지어 위즈덤, 지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 지혜라는 이름의 알바트로스가 계속해서 알을 낳는 것이 이제 살아있는 조류학자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생물학자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무렵에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고 싶었었는데, 특히 이제 좀 조류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개미의 세 번째 뒷다리, 두 번째 관절을 연구해서는 밥을 먹고 살 수 없다 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저는 생물학을 전공하지 못했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제 나이 44이 되어서 생물학의 일종의 분과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아버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큰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를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일반적인 비인간 동물과 우리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 현재 주류 학계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즉,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또 다른 형태의 우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일종의 생물학이 철학이자 또는 사회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다루었던 책 중에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지금 현재 이원영 박사가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팬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화 혹성 탈출에서나 나오는 무서운 존재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침팬지가 벌이는 권력 암투의 세상을 우리가 연구하고 나면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침팬지의 정치 구조, 찬탈기를 연구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알바트로스를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펭귄의 서식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이원영 박사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동물 관련되는 책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사랑과 이별, 이런 얘기들이 항상 끝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왜냐면 동물 얘기만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거든요. 저자의 어떤 그 술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펭귄들의 이혼율이 적게는 50%, 많게는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혼율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A 개체와 B 개체가 2000년에 만나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성공했건 아니건. 그러면 2001년에 다시 번식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재회할 가능성은 종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10%가 안 되기도 한다는 거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번식에서 좋은 성과를 못 내게 되면 커플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가적으로는 둥지를 짓지 않는 펭귄류의 경우는 누가 누군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찾지를 못해서, 집단이 뭐 1000마리, 2000마리 되면 얘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한 상황, 또는 얘를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동성 간의 레즈비언 펭귄 그리고 게이 펭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2대1로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가 사랑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게이 커플 얘기도 나오는데, 게이 커플 예를 하나 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게이 커플이었었는데 게이 커플 중에 하나인 수컷이 다른 암컷과 눈이 맞아서 결국 그 커플은 깨지고, 남게 된 수컷 게이 1마리는 짝이 없는 다른 수컷들 집단으로 돌아가서 외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저는 동물행동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동물행동학이 아닌 동물행동수의학, 즉 동물의 행동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용동물행동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원영 박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동물의 행동, 즉 동물의 행동 그 자체의 의미를 연구하고 있고, 제게는 일반적인 순수 동물행동학자들의 연구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펭귄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귀엽고 깜찍한 동물의 속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수의학과나 동물학과, 생물학과에 진학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동물행동학이라고 하는 국내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분과 학문의 비밀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물 독서,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 펭귄의 여론이었습니다. 극지에서 현재도 고생하고 계실 이원영 박사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